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좋은 걸 하라 했어요. 여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맨날 9시 좀 넘으면 왔거든요. 오늘은 9시 55분쯤에 왔는데 역시나 자리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2열 주차해놔서 혹시나 싶어서 아까 들어왔다가 이렇게 휙 한번 둘러보고 내려갔거든요.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 그 10시 한 10분쯤 되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르면 억울한 게 많아요. 오늘 문제는 일단 답부터. 혹시 정답 받으시나? 안 받아요? 네?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지난주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데, 네, 뭐 반응이 다 달라서. 시험 끝나고 나면 남들한테 뭐 문제가 되게 쉽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한테만 쉽지 사실은 남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잘못 얘기하면 돌맞아.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면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개론이 진짜 쉬웠잖아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작년에 시험 어디서 봤더라? 용산에서 봤나? 용산에서 본 것 같은데 시험 보고 났는데 이제 그 좀 나이 드신 분 두 분이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 시간에 봤던 시험이 어떤가. 근데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학개론 겁나 어렵지 않냐고. 속으로는 아유 올해 시험이 제일 쉬웠는데 지금까지 저걸 어렵다고 그러면 아유 저분들은 어떡한다 그랬더니 학개론 겁나 어렵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은 학개론은 되게 쉬웠다고 그러고 민법은 또 겁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렵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또 공부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나만 쉬웠으면 그냥 혼자 씩 웃고 마시고 나만 어려웠으면 화장실 가서 몰래 울분을 삼키고 오시면 되고. 문제 좀 볼게요. 1번부터 1번 틀리신 분은 마찬가지로 요약집 10페이지 가셔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답은 좀 쉽게 줬잖아요. 1번에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자본, 생산재. 그럼 그 생산재하고 생산요소는 동의어라고 그랬죠? 같은 거 두 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까지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등등등은 준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이건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한 거죠. 그럼 얘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한다라고 되려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빠져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답은 금방 찾으실 테고 2번부터는 이제 정착물에 대한 얘기죠. 정착물. 그래서 2번, 3번, 5번이 이제 정착물에 대한 얘기인데 2번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그 얘기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재화를 정착물이라 부르고 정착물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그래서 그 2번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다시 물은 게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기출문제에도 나왔었고 그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건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토지와 소유권이 별도로 인정되는 건물, 뭐 아니면 명인방복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되는 임목,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들이 24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은 맞는 거고 그 밑에 5번도 같이 봐요. 5번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은 별도로 농사짓고 있는 농작물과는 다르게 뭐로 본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본다는 것도 문제집 풀면서 봤죠.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5번이 연결되는 지문이고 그걸 또
그 밑에 2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묻고 있고 그 문제가 중첩되고 있어요 지금. 3번 봅니다. 3번 임차인의 정착물, 얘는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동산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 그럼 얘는 제거를 해도 아무런 손상을 안 입는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본다? 동산.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착물에 대한 문제 맞고, 4번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춘 준부동산. 그럼 여기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은 등기 내지는 등록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광해부동산 속에 포함된다. 틀린 건 1번이고, 2번 보시면서 2번 정답도 바로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2번에서 다음 중에서 법률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독립된 정착물로 간주되는 걸 골라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기억에 있는 건물, 리을에 있는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다음 미음에 있는 농작물, 그 다음에 빠진 게 있다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되게 된 임목. 그 네 가지는 토지와는 별도의 정착물로 봅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같은 문제인 거죠 뭐. 그래서 틀리셨다면 둘 다 10페이지에 있는 복합개념 부동산 외우시고 11페이지에 있는 정착물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요약집 18페이지는 토지 용어. 뭐 처음부터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많이 외우시는 분이 맞히는 거니까. 1번의 필지는 획지하고 구별하시라고 그랬고, 토지의 구분 단위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의 뭐다? 등록 단위. 그래서 법적 개념인 게 필지랬죠. 그럼 1번은 틀린 데가 없고, 그럼 답은 1번. 그럼 2번,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냥 학교 부지라고 아예 외우시랬죠. 그래서 얘는 대지가 아니라 부지. 그 다음 3번,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은 제한 때문에 건물 못 짓고 비워놓고 있는 땅이 있다면 공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공지. 거기 나와 있는 나즈가 되려면 꼭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건물 기타 정착물 없어야 되고, 사법상의 권리 제한이 존재하는 땅을 나즈랍니다. 그럼 4번은 노는 애들 중에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기하고 있는 농경지는 휴한지 또는 휴경지라 불렀던 거고, 그다음 5번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헷갈리지 말자고 그랬죠. 소유는 가능한데 이용을 못하는 땅이 법지인 거고, 소유는 못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빈지였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럼 1, 2, 3번은 푸는데 뭐 한 2분이면 다 풀었겠네. 2분도 다 안 걸렸겠죠. 연관되니까. 더군다나 답이 또 1번씩에 있잖아요. 기분 좋게 출발하셨을 테고. 4번. 다음은 부동산 활동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걸 찾으래요. 1번.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동시에 대인 활동이기도 하다. 요약집 6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해서 10가지 정리한 거 있죠. 그 중에서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다루는 대물 활동이면서 동시에 대인 활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물 활동성과 대인 활동성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활동이랬어요. 근데 그 전문성을 수준에 따라 세수로 나눴죠. 1차 수준의 전문성,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 그래서 1차 수준의 활동은 비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말했고, 2차 수준은 부동산을 일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전문가긴 한데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해당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다음 3차 수준의 활동은 그 영역의 전문가가 그 활동을 할 때를 말했었죠. 그래서 1번은, 2번은 그 1차 수준의 활동을 묻고 있으니까 비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활동 제대로 된 설명이죠. 그 다음 3번은 부동산 활동도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그래서 부동산 윤리를 4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게 고용윤리,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게 조직윤리, 나한테 일을 맡긴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게 서비스윤리, 그 다음에 일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윤리 등이 있다. 그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관계에서는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가 적용되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거예요. 옛날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도 물리적 또는 다른 말로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합 개념성 또는 복합 활동성. 얘도 맞았고. 5번. 부동산 활동은 지표, 지하, 공중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 공간 활동의 성질도 갖고 있고. 그러면 다 맞는 설명이고 틀린 건 3번. 틀리셨다면 요약집 6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10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론이고, 오늘은 사실 총론에서는 틀릴 게 없네요. 네 문제나 내줬고. 5번은 요약집 33페이지, 요약집 33페이지 가셔서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얘는 물은 게 뭘 대해서 물었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별하실 수 있느냐 물었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수요량이 변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 수요량 변한 이유가 그 수요량 변한 재화의 가격, 이걸 해당 재화라 불렀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얘는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하는 거니까 무슨 법칙과 관련 있고 수요 법칙과 관련 있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점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에 반해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를 수요의 변화라 불렀고 얘는 가격이 안 변했는데도 수요량이 변한 거니까 수요 법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공급도 똑같은 얘기니까 따로 설명은 안 했었고 그러면 1번에서 토지 가격이 오를 때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공급 법칙 때문이다. 그럼 얘도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 변화하는 거니까 공급량의 변화에 해당해서 공급 법칙 때문이에요? 가? 아니지. 맨날 얘기한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1번에서) 아니 5번이죠 지금? 5번에 1번 지금 누구의 가격이 변했어요? 토지 가격이 변했어요. 토지 가격.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랬더니 누구의 공급량이? 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어요. 그럼 이게 공급법칙 때문이냐 이거죠? 일단 공급법칙이 뭔지만 알아도 이 문제는 안 틀리죠. 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데 얘는 감소해. 그럼 얘는 공급법칙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의 변화 구분할 때 얘가 변한 애랑 얘가 변한 애가 어떤 재화일 때 같은 재화일 때를 가격이 변했다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변한 그 재화를 해당 재화라 불러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변할 때만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라 부르죠. 그럼 얘는 지금 수요량이 변한 공급량이 변한 건 주택인데 가격은 누가 변했으니까 토지가 변했으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네. 그럼 얘는 누가 변한 거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고 그럼 토지와 주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토지는 주택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요? 생산 요소요.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서 상승하면서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늘죠. 그래서 공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럼 얘는 가격이 변한 거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거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공급법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 가격의 변화가 없는데 주택 공급량이 변한 거니까.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번에서 답을 못 찾을까 봐 걱정된 제가 이 문제는 제가 낸 거니까 4번에서 걱정이 돼서 4번에서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인 뭐라고 아예 써줬어. 토지라고. 그 토지는 뭐다 지금? 생산 요소다라고 아예 4번에 써줬어요. 그럼 얘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 거라는 걸 바로 유추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인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얘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 거니까.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니까 누가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1번, 4번이 똑같은 지문이죠, 지금. 그 다음 2번,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럼 얘는 가격 변했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했다? 가격 이외. 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수요의 변화에 해당하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3번,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여 부동산의 수요량이 변했다. 얘가 진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한 거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하니까 누가 움직여요? 수요곡선상의 점만. 그 다음 5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럼 얘가 진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때를 공급량의 변화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힌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 안에. 답은 1번. 6번은 틀리셨다면 요약집 40페이지 있는 거, 40페이지 있는 거 가는 것보다는 그래프 그리는 걸 좀 더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 그래 놓고 1번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줬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 거래량은 증가했다라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물었죠.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불렀고? 균형의 이동. 뭐 그린다? 그래프.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뭐. 1번부터. 1번은 어떻게 됐대요? 6번의 1번은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근데 누가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더 크대요. 그러면
지금처럼 균형의 이동 문제인데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본다. 유형 1인가 2인가. 그럼 얘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라는 방향 줬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대요? 수요가 더 많이 변했대요. 그럼 크기까지 준 유형 1이죠, 얘가. 유형 1은 어떻게 푼다? 원래 있던 수요 곡선 1번, 원래 있던 공급 곡선 1번 그래 놓고 원래 균형 찾아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죠. 그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증가. 공급도 어떻게 됐대요? 증가.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많이 움직인 애는 원래 있던 곡선이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2번. 조금만 움직인 애는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2번.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균형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고? 가격은 올랐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균형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죠. 그럼 1번은 맞는 표현. 2번 보니까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도 수요 공급 둘 다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문제 형태가 똑같죠. 그럼 얘는 수요 공급 둘 다 움직인 방향 줬고 크기까지 준 다 유형 1만 준 거예요. 유형 1만. 5개 다. 그럼 그래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니까 그냥 똑같이 그리시면 되죠. 원래 있던 거 1번, 원래 있던 거 1번, 원래 있던 거 1번. 수요 어떻게 됐대요? 감소. 공급도 감소. 근데 누가 더 많이 감소했다? 수요가. 그러면 수요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 공급은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 되겠죠. 그러면 1에서 2로 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렸으니까 하락. 왼쪽으로 왔으니까 양은 감소하겠죠. 2번도 맞았네. 3번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클 때 그러면 3번 얘도 유형 1이니까 똑같이 그려야지 뭘. 그리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공급 어떻게 됐다? 증가. 공급선 우측으로 가고 수요도 증가. 우측으로 가요. 근데 이번엔 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공급이. 그럼 공급선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2번. 수요는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2번.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새로운 균형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오른쪽 왔으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죠.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때, 그럼 얘도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했는데, 이번에 누가 감소한 게 더 큰 거예요? 공급 감소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공급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2번. 수요는 조금만 움직여서 2번.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균형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 거고? 상승. 그럼 양은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왔으니까 감소한 거죠. 그럼 1, 2, 3, 4번 다 맞았으니까 답은 5번밖에 없겠네. 그럼 5번 그려보면 되죠, 뭐. 5번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대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르게 수요는 어떻게 됐다? 증가.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감소. 근데 누가 더 많이 감소했대요? 수요가. 그러면 수요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2번. 공급은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2번. 여기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양은 증가하겠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 답은 5번. 그럼 이 문제 푸시려면 5개 다 그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꼴이 나시겠지 뭐. 예, 그런 의도예요. 답을 그래서 일부러 5번으로 만든 거고. 7번은 요약집 2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 29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쯤에 2번에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정리한 거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은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력 확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럼 얘는 없어지는 물건은 아니라서 수요가 뭐로 전환된다. 공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적 모습이 다 차별적이다. 뭐 전문 지식 필요하다. 다른 구매 절차가 요구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의 종류 설명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수요의 종류. 그래서 실질 수요, 잠재 수요, 구매력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별한 거. 한 페이지 넘겨서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 또는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는 이게 내가 사고 싶은 직접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냐 아니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재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본원 수요로부터 파생된 거냐 구별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계산 문제 있었잖아요. 8번에. 그래서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는 꼭 지켜야 될 거 3가지. 첫 번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두 번째, 수요량 QD를. 세 번째 뭐 해라? 수평화폐라. 그거 물어보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공급의 특징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 공급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눠지고, 토지의 어떤 성질 때문에,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곡선의 모양 두 가지 그려드린 거.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7번을 틀리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 바르게 된 것. 1번.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본원적 수요다. 그러면 토지는 언제나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소비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토지는 아까 5번 문제 풀 때 나왔던 것처럼 주택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요소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럼 얘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생적인 수요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2번. 주택의 수요는 구매 의사와 구매력을 모두 갖춰야죠.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유효 수요 또는 줄여서 수요. 영어로는 D로 표시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소요라는 거, 영어로는 니즈라 부르는 건 뭐가 없을 때? 구매력이 없는 잠재 수요를 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3번.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만 가능하고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하더라. 거꾸로 되어 있죠.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경제적 공급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고. 4번. 부동산의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합할 때는 어떻게 해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두 번째, 개별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을. 세 번째, 무슨 합한다? 수평합. 수평합만 찾으시면 안 되죠. 세 군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답은 골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평합은 냅두고 뭘 고쳐놓는 거예요? 뭐 동일한 가격과 개별 수요량 이것만 막 바꿔놓는 거죠. 그럼 틀릴 분도 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쉽고 어렵고의 차이예요. 5번. 부동산은 일반재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래서 구매력 확보하는데 시간 그만큼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5번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오게끔 해놨죠. 쉽게. 나머지 거 기억하시고. 8번은 요약집 46페이지 가셔서 46페이지 가시면 총수입 문제 있죠. 총수입. 그래서 지난주에도 문제 나왔었는데 공급자의 총수입과 관련된 탄력성은 어떤 탄력성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그래서 총수입이 증가하려면 탄력적 인재화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내려라. 비탄력적일 때는 올려라.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 두 개 설명했잖아요. 단위 탄력적일 때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나 내리나 그 효과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걸 뭐 불변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 올라간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반드시 증가. 가격을 내리면 가격 떨어진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반드시 감소한다는 걸 외우시랬죠. 그럼 얘는 무슨 문제예요, 지금? 총수입 문제에서 A번 보니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래요? 0. 그럼 이건 어떤 경우 물은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물었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격 변환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변하죠. 그럼 지금 가격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B번에 보니까 임대료가 100원이었다가 얼마로? 8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렸죠. 그러면 가격은 몇 프로 변했어? 20% 변했어. 20% 하락했죠. 그러면 총수입도 몇 프로 감소해야 돼요? 20% 감소해야죠. 그럼 얼마에서 20% 감소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한 10,000원에서. 그럼 10,000원이었던 총수입이 얼마로 주니까? 20% 주니까 2,000원만큼이 감소한 거죠. 그 답은 2번.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거. 완전 비탄력적인 거.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가격을 올리면 가격 오른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반드시 증가. 가격이 내려가면 그 가격 내려간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반드시 감소. 이거 기억나셔야 푸는 문제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9번 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문제가 둘로 쪼개져 있어요. 이 문제가. 지문은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3번은 가만히 문제를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럼 탄력성 좋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변화 좋고 뭐에 대해서 물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에 대해서까지 묻죠. 그럼 이런 문제 수요 공급의 변화 주어지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 양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런 문제를 방금 전에 풀었잖아요. 6번에서.
이걸 뭐라 불러? 균형의 이동 문제예요. 그럼 지금 문제 형태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다 뭐까지 같이 묶고 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까지 같이 묶고 있죠. 그럼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 균형의 이동. 그러면 9번에서 1, 2, 3번은 1번부터 3번까지는 균형의 이동 문제니까 뭐 그리셔야 돼? 그래프 그려 풀기로 했잖아요. 그래프.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어디 가서 보셔야 돼? 요약집 40페이지 가셔서 균형의 이동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지. 근데 4번하고 5번은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번, 5번이 문제 형태가 똑같은데 수요가 증가할 때 그 수요 변화 줬고 그 다음 부동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뭐 줬어요? 탄력성 값 줬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요? 가격,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만 묻죠. 그러면 1, 2, 3번하고 4번, 5번의 차이점 뭐예요? 1, 2, 3번은 뭐까지 다 물었고 균형 양의 변화까지 다 물었고 4, 5번은 뭐만 물었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만 물었죠. 그 문제 자체가 다르죠,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 일단.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균형이 이동하고 뭐는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4번, 5번 같은 문제를 뭐라 불러요? 신축성. 틀리신 분은 요약집 49페이지 가셔서 신축성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신축성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4번, 5번에 나와 있는 4번, 5번에 나와 있는 신축성 문제는 어떻게 푼다? 두 가지 확인하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니까 신축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변화를 묻는 문제니까 첫 번째는 뭘 확인하시라? 가격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뭘 보고? 수요 공급의 변화를 보고. 그럼 두 번째 뭘 확인하신다? 더 많이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뭐 보고? 탄력성 크기 보고.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두 개가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서로 다른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4번, 5번을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번을 뭐로 풀으려면, 비더탄들로 풀으려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리는 거고. 그 차이예요, 지금. 그럼 1번부터는 그래프 그리셔야 되니까 1번 그려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1번에서 공급곡선 어떤 형태예요?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근데 수요가 어떻게 됐대요? 증가. 그럼 이렇게 생겼던 게 원래 수요곡선이라고 한다면 이게 원래 균형인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네. 그럼 얘가 새로운 균형이 되니까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균형 양만 증가했네요. 그럼 1번은 그래서 맞았네. 2번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수직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 증가. 그럼 공급선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네. 그럼 원래 있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고? 대폭 하락하고 균형량에는 변화가 없고. 그럼 2번도 맞았네요. 3번 수요의 가이탈성이 어떨 때? 수요의 가이탈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아, 그럼 수요곡선 어떻게 생겼구나? 수평선. 근데 공급이 어떻게 됐대요? 감소했대요. 그럼 이렇게 생겼던 공급선이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균형이 이리로 간 거잖아요. 그럼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양만 감소. 그러면 3번도 맞았네요. 4번, 5번은 그래프 그릴 필요 없죠.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4번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얘는 수요 공급의 변화를 보고 뭘 확인하셔라? 가격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그럼 가격은?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야죠. 그 다음에 확인할 건 탄력성 값 보라고 그랬죠. 보니까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더, 탄, 덜이니까 더 크게 상승을 한 거죠. 5번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하락.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이고 수요의 가이탈 성과 보니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니까 비 더해서 얘도 맞은 거다. 더의 뜻이 뭐였어요? 뜻이 더 적게 증가한다 할 때 더였어? 적게 증가하는 건 뭐로 표현했었어요? 덜로 표현했었잖아요. 덜. 그럼 더는 뭐예요? 적게가 아니라 많이가 돼야지. 많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더는 맞고 작게가 아니라 뭐예요? 많이 또는 크게 이렇게 돼야죠. 그 답은 몇 번? 그래서 5번이요. 설마 더만 보고 5번도 맞았다고 하신 건 아니죠? 비 더만 보고. 더의 뜻이 뭐예요? 더가. 항상 더는 뭘 나타냈어요? 많이 변한 거. 덜은 적게 변한 거. 근데 더하고 적게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9번에서는 일단은 문제 자체를
수요 공급 이론은 가장 큰 특징이 뭐랬어요? 문제를 내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1, 2, 3번하고 4번, 5번이 푸는 방법이 서로 어떻다는 거?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나는 4번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분. 왜냐면 1, 2, 3번에서 그래프 그렸으니까 4번도 똑같은 문제줄 알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4번에서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할 때 더는 비교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누구보다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다 잘생긴 거잖아요. 그냥 남들보다 다 잘생긴 거고 더 잘생겼다라고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누구 하나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더 크게 상승한다 할 때 그 더는 누구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걸 정해야지 비교를 하지. 그래서 어떨 때가 더 크게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누구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공급의 탄력성이 몇 가지인 경우를 설명하는 거니까 두 가지인 경우를 설명하니까 공급곡선을 몇 개로 그리셔야 돼? 두 개로. 그래서 누구하고? 비탄력적인 애하고 탄력적인 애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수요곡선이 그 점을 지나면서 균형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균형 가격, 얘는 가격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수요가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곡선이 어디로 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됐다? 올라갔잖아요. 전에보다. 근데 어떤 애는 탄력적인 애는 비탄력적인 애보다 어떻게 적게 올라갔고 그걸 덜.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애는 탄력적보다 어떻게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라갔네. 그래서 더. 그래프 그리려면 이거 그리셔야 돼. 이거랑 이거랑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푸셔야지. 그게 답은 몇 번이다? 5번. 다 맞으셨겠죠, 뭘? 그러면 9번까지는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네. 수요공급 이론까지는. 분명히 시험 끝나고 나서는 쉬웠다고 그러셨는데. 10번 틀리신 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약제 53페이지 가셔서 다시 보시면 되고, 설마 이거 틀렸겠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는 뭘 물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특징. 그 다음에 3번은 경기 변동의 종류.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특징. 좋을 때 나쁠 때 특징은 특히나 뭐 조심하시자? 매도자한테 유리하냐? 매수자한테 유리하냐? 그 다음에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 중에 특히 누구? 상하한가 혼동하지 마시랬죠. 한 3년 울고 먹었으니까. 그럼 1번에서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순환 국면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규칙적이지 않고 뚜렷하거나 명백하게 구별되지도 않는 게 특징이랬죠. 그럼 특징 제대로 설명했고. 2번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경기 변동 양상을 보인다. 그럼 얘는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설명한 특징이고. 3번은 지난주에도 잘못 내시더니 역시나 이번 주에도 잘못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량 증가율이 지난 5월을 뭐 했대요? 정점 찍었대요. 그럼 지난 5월이 경기가 제일 좋을 때요. 그럼 더 얼마나 회복돼? 제일 좋아졌는데 어떻게 더 회복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얼마나 더 회복돼야 돼? 더 이상 회복되는 게 없죠. 그럼 얘는 거꾸로 뭐가 돼야 돼요? 정점을 찍었으니까 뭐 한다? 후퇴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뭘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뭐 이렇게 돼야죠. 어쨌든 지난주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순환적 변동에 대한 얘기죠. 지난주랑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아요. 4번 회복시장과 상향시장.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죠. 그럼 가격도 어떻게 된다? 상승.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거래됐었던 사례 가격이 새로운 거래를 할 때 뭐 역할을 한다? 하한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상하한가 혼동하지 마시라 그랬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5번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네요. 매수자. 그럼 상향시장이면 경기가 좋을 때죠. 그러면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 누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유리하죠. 매도자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유리한 사람은 굳이 서둘러서 계약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사람 안 해도 사줄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할 테고 늦추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이 사람한테 물건 못 사면 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최대한 거래를 땡기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가 유리하느냐를 거래 시기를 당기느냐 미루느냐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경기가 얘도 좋을 때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매도자한테 유리하니까 매도자한테 유리한 상황을 기억하시면 되죠.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11번. 들리셨다면 요약집 63페이지 가셔서 효율적 시장이론 보시면 되죠. 효율적 시장이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론에서는 두 가지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정보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율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개념 알고 계시고 결론 아셔야 되라고 했죠. 결론. 그래서 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고 언제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생기는 건 시장 자체가 불안전해서라기보다는 뭐를 달성하지 못해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뭐 이런 거 정리한 게 63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틀리셨다면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효율적 시장 이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한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전제를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럼 이거 정 이해 안 되시면 어떡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표 그리시자니까. 간단하게. 이거 표 그리는데 시간 안 걸리잖아요, 얼마.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얘가 누구? 약성. 얘가 중강성. 얘가 강성. 얘가 과거. 얘가 현재. 얘가 미래. 그래서 여기까지가 누구다? 정상이론. 여기부터가 초과이론. 이것만 하면 안 틀리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누구랑 누굴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강성과 강성. 그럼 얘랑을 동시에 봐야 하잖아요. 중강성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가 뭘 했대요? 기본적 분석을 했대요. 기본적 분석. 그러면 요 정보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연결해 보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네, 여기. 그럼 이 칸은 초과이용 칸이에요? 정상이용 칸이요? 정상이용 칸이네. 그럼 초과는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수할 일이 없다니까. 4번, 현실 시장에서 투기 등으로 인해 초과이용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는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결론.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용 발생하고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다? 가 아니라 할당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그럼 할당 비효율적이라는 말과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맞바뀌었죠. 답은 4번. 5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뭐라는 거예요? 불안전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불안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가 없다? 가 아니라 정보가 경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불안전 시장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될 수는 있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이죠. 12번 들으셨다면 요약집 72페이지에 정리해놓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죠. 뭐. 다음에 보기를 보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이용하여 A 도시에 뭘 구하세요? 이용객 수를 구하래요. 12번에서 얘는 누구 모형이니까? 레일리 모형이니까 일단 식이 하나 생각나야죠. 소멸력 구하는 식. 소멸력 크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그럼 이걸 이용해서 레일리는 뭔가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구하는 게 첫 번째 소멸력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실제로 이 사람이 구하려던 건 비율이었어요.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의 비율.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용객 수.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수. 그 다음에 뭐까지? 매출액까지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쓰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사실은. 보시면서 그냥 계산하셔갖고 뭘 구하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A 도시로 물건 사러 갈 이용객 수. 그럼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순서대로 계산해 내려오시면 되죠. 그럼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거 보시면서 뭐부터 일단 구해보는 거예요? A와 B의 소멸력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문제 이거 물어보는 거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소멸력 구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고, A까지의 거리가 1km라고 됐나요? 1km. 그럼 1의 제곱 분의 인구수 10만.
그럼 얘는 그냥 없어지는 애잖아요. 그럼 A는 소비 인력이 얼마인 거예요? 10만이요, 10만. B의 소비 인력 구해보려면 거리가 얼마? 2. 제곱. 인구수? 40만. 그럼 얘는 4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 그만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둘의 소비 인력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분기점이라는 얘기니까 비율 얼마 되는 거고? 50, 50. 그럼 이용객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C에 살고 있는 사람 얼마래요? 5만 명. 그럼 그 5만 명이 얼마가? 반이 A로 B로 나눠서 간다는 얘기니까. A로 가는 사람 수? 2만 5천. 그럼 이것까지만 구해보면 되니까 실제 문제 읽는데 15초 걸리고 푸는 데는 10초. 그렇게 풀겠네. 그래서 합이 30초면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13번. 상권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찾아봐요. 이거는 10국태 할 때 똑같은 문제 있었죠? 똑같은 문제. 정답만 바꾸는 거, 아니, 정답도 똑같네, 이거는. 1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그럼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으면 얘는 백화점이다, 편의점이다? 백화점이라고 그랬죠. 물론 백화점을 편의점보다 더 많이 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은 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백화점이에요. 그럼 백화점을 우리는 고차 중심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의 기능도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배우지도 넓어야죠. 그 배우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권. 그럼 상권의 규모는 작은 게 아니라 크죠. 2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2번 상권 획정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시장침투법, 공간독점법, 분산시장 접근법. 기출문제에서는 고급 가구점과 같은 분산시장 접근법을 설명했었죠. 구별하시랬어요. 그래서 점포가 경쟁이 이루어지는 일반적 점포라면 뭘 쓰고 시장침투법. 거리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역 독점이 나타난다면 공간 독점법. 그 다음에 고급 가구점과 같이 상점이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만 가야지 상점을 볼 수 있는 그 상권이 연속되지 않을 때는 시장침투법을 써라. 유학점 안 불러드렸나요? 75페이지에 있습니다. 75페이지. 그래서 상권의 획정 방법 75페이지 맨 밑에 표로 정리해놨죠. 정리하시면 되고. CST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점포의 종류 물어봤는데 75페이지 있죠, 이것도. 지금 4번은 내용을 먼저 봐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그럼 얘는 입지하는 방법에 따라 나눈 거죠. 그럼 답이 되려면 넷 중에 하나죠. 산재성, 집재성, 집심성, 국부적 집중성. 넷 중에 하나. 그럼 얘는 한 곳에 모이는데 그 모이는 특정한 위치를 정해준 게 없잖아요. 모이는 장소가 없잖아요. 만약에 도심에 모였으면 뭐고? 집심. 외곽에 있는 중심지에 모였으면 국부적 집중성적을 볼 텐데 모이는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뭐예요? 집재. 그 다음에 그 뒤에 산책성 점포,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 얘도 입지 형태에 따라 나눈 거잖아요. 근데 서로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대요. 그럼 이름 그대로 뭐예요? 산재성.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 5번은 전문 품점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 그럼 세 가지 기억나야죠.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그래서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의 취미나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니까 힌트는 어디서 찾는다?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싼 명품을 파는 뭐다? 전문품점. 답은 1번에서 바로 찾으실 테고. 그래서 뒤에는 안 읽으신 거죠, 사실은. 1번이 명확하게 틀린 게 나와 있는데 뭐. 14번은 요약집 80페이지 가시면 공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 시장 지향 입지와 원료 지향 입지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풀면서 든 생각. 아무 생각 없었어요? 식곡태랑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은 문제, 식곡태에 있었던 문제랑. 그래서 뭐 구별하는 거예요? 시장 지향 입지와 원료 지향 입지.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 기억하시겠죠? 공장을 원료 산지에다 짓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원료가 무거워서. 두 번째, 원료가 썩기 쉬워서. 세 번째,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편제 원료라. 그거 구별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서비스지 뭐. 식곡태에서 똑같은 거 하나도 안 틀리게 냈는데 뭐. 5번씩 읽어봤잖아요, 식곡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설마 똑같은 문제에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놨는데 설마 그걸 틀리시겠어? 1번. 산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투입 원료의 그것보다 훨씬 큰 물품. 그럼 얘는 누가 무겁다는 거예요, 지금?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으로 가야지. 2번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나 취급의 주의를 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럼 얘는 제품이 썩기 쉬운 거니까 이것도 시장으로 가야죠. 3번 중량 감소 산업은 누가 무겁다는 얘기다. 원료가 무거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원료 지향해야 되고. 4번 제품 수송비가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장. 그럼 수송비 중에서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는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시장. 그래서 4번이 맞은 거고. 5번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그럼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랬죠. 그럼 공장 어디다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 원료 나오는 데다 줘야죠. 그래서 시장 원료 지향 입지하고. 그 다음에 보편 원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얘는 공장 어디다 세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절약하자고? 수송비를 절약해 보자고 시장 근처로 간다는 거죠. 다음은 몇 번이다? 4번. 중요한 건 맞았나 틀렸나가 아니고 시국태랑 똑같은 문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걸 틀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문제 10번을 풀어보고 들어가도 그거 틀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셨다면 그걸 다시 확인하셔서 이 문제 똑같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죠. 풀어봤던 문제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풀어봤었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 맞췄어야 돼. 15번은 요약집 84페이지에 있는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죠. 지대론. 그래서 여기서는 리카르도의 이론에 대해서만 물었죠. 그래서 문제 중에서는 세 사람의 이론을 비교하는 것도 내지만 특정 한 사람의 이론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리카르도 이론에서 첫 번째, 지대가 발생한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토지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성, 그 다음에 수압 체감의 법칙. 그리고 1번은 그거 설명한 거죠.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어떻다? 적다. 그리고 토지는 수압 체감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지대 발생 원인 설명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생각한 지대는 뭐였어요? 비옥도가 높은 땅인 우등지와 비옥도가 낮은 땅인 한계지 사이에 수학액의 차익만큼이 그 토지의 뭐다? 지대다. 그래서 이걸 차익지대라 부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론의 특징적인 거 세 가지. 첫 번째, 이 사람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 못하는 게 리카르도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이 사람도 어디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전학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대를 생산요소 비용으로 본 게 아니고 잉여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지대가 결정된다. 이런 특징들을 외우고 계시면 되죠. 그럼 2번에서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 보고, 이 사람 이론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우리 지난주 1주차에 물었던 거,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에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3번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 이 생산성이 우리가 말한 뭐예요? 수학액이에요. 수학액. 생산성 수학액과 한계지의 수학액의 뭐에 의해서? 차이. 그러니까 생산성이란 말만 수학액으로 바꿔놓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고, 4번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므로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신고전학파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전학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 비용이 아니고 뭐다? 경제적 잉여다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잉여라는 말과 생산비라는 말의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2번에서 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있죠.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땅, 이게 어디예요? 한계지. 그럼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